구독, 좋아요. 아예 처음부터 이 항공모함으로 설계를 해서 만든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은 일본입니다. 호쇼라는 항공모함이에요. 저 항공모함이 언제 그 실전에 투입이 되냐면은 1931년에 상해 사변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이 상해 앞바다에다 이 항공모함을 갖다 놓고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이 비행기가 중국군 포대를 폭격을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세계 역사에서 이제 항공모함을 등장시켰다는 얘기는 이미 그 항공모함에다가 탑재를 할 수 있는 모든 비행기 기술이 다 완비가 돼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서운 기술이라고 봐야 되죠. 그 예. 시절에. 예.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의 기술 수준은 이랬다. 저렇게 하다가 이제 또 양반 눈 밖에 나면 또 두들겨 맞고 예. 임금도 못 받는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일본과 우리의 차이였고 우리가 이런 거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이게 참 뭐 때문에 이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공상의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들이 태어났느냐. 지금 2024년 통계를 보니까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한국 기업이 15개가 들어가 있어요. 대단한 일이죠. 예. 지금 뭐 보면은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 SK, 뭐 기아 지금 뭐 많이 뭐 등수가 밀리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낸 거죠. 예. 이 기업들이 출발하던 그 무렵에 우리의 이 상황, 해방 직후의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이승만 박사의 정치 고문이었던 로버트 올리버가 쓴 그 기록에 나오는데요. 1인당 1945년에 해방 직후에 자기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한반도가 1인당 소득이 35달러더라. 그리고 문맹률이 78%더라. 그리고 중등교육 이상을 이수한, 그러니까 전문학교 이상을 이수한 사람이 2만 6천 명밖에 없더라. 거기다가 분단으로 인해서 이 산업과 경제가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 일본 사람들이 이 한반도의 이 공업 배치를 좀 기형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쪽은 수력 자원, 지하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북쪽에 몰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북쪽은 공업, 남쪽은 농업, 이거를 이제 남농 북공의 기형적인 산업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저 통계가 예. 실제 그 당시 조선의 상태보다 좋게 잡혔을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이제 현대적의 체계적인 통계 기법이 나오기 이전에는 네. 그 연구하고 관측하는 그 관측자의 포지션이 어디냐에 따라서 많이 왜곡되거든요. 아마 올리버 박사 정도면은 예. 그래도 경무대 근처에서 살았던 분이기 글쎄, 때문에 예.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가정하면은 실제 아마 저렇게 뭐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 예. 그 시절을 대표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다.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북한의 공업 시설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남한보다 훨씬 우월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1961년 그러니까 박정희 장군이 5.16을 일으키던 그 해까지 그 해의 통계를 보니까 이게 IBRD 통계인데 남한이 82불 1인당 소득이 북한이 320불 남한의 4배입니다. 4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참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건국과 이 산업화 근대화 과정을 보면 전 세계를 상대로 대한민국이 어떠한 수수를 자원해서 우리 신약 개발할 때 뭐 그런 것처럼 중공업 돈이 될 만한 산업은 다 북쪽으로 몰아넣고 남쪽은 농사만 짓고 또 혈통적으로 단일 민족에 가까운 나라를 선정해서 허리를 자른 다음 이쪽은 공산주의, 이쪽은 시장 경제 돌려보고 결과를 봐라. 마치 어떤 교육자가 뭐 하나님이 됐건 부처님이 됐건 초월적인 교육자가 있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교재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거 만들지 않았을까? 참 신기하죠. 정말 잔인하면서 신기한 예. 그런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한반도에서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이제 뭐 조물주의 이 잘못된 이 작동에 의해서 저 3파선 휴전선 이북 쪽으로 서울이 아니라 거기서 1도만 딱 틀어져도 휴전선 북쪽에서 태어나면 그렇죠. 그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그 이제 만약에 태어나는 게 뽑기를 뽑아서 태어나는 거라면은 예. 도박도 이런 도박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한반도에서는. 예. 이렇게 극적인 대비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도 정말 특이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동서독도 비슷하게 분단이 됐었지만 예. 사실은 이제 분단된 동독은 그 전에 자유를 누리던 독일의 일원이었던 데다가 그렇죠. 동독의 공산주의는 지금 김정은의 북한하고 비교하면 예. 상당히 부드러운 독재였어요. 그렇죠. 라디오나 예. TV도 예. 뭐 서독 사람들하고 같이 들었고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같이 응원했단 말이에요. 동서독이. 예.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한반도처럼 극단적인 대비를 만들어 놔서 정말 누가 드라마 각본으로 써도 아마 이렇게 못 쓸 정도로. 맞아요. 예. 자, 이 건국 직후의 남북의 산업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또 통계가 몇 가지 있습니다. 45년 무렵에 45년에서 50년 요 사이의 통계입니다. 이게 남한 인구가 2,200만이고 북한은 900만. 그다음에 발전 설비 발전 양을 치면 남한이 4%고 북한이 96%예요. 그래서 1948년 1월에 남한의 전력 소비량이 10만 킬로와트였는데 그중에 7만 1000킬로와트를 북한에서 송전을 받아가지고 썼습니다. 물론 저게 공짜가 아니었어요. 미군정이 그 전기료에 해당하는 만큼을 현물로 북한에다가 줬어요. 참 미군 순진했네요. 지금 네. 생각해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뭐 북한이 필요한 뭐 기름 뭐 이런 걸로 줬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0일 그 50 총선 4일 후에 어떠한 사전의 얘기도 없이 단전을 시켜버려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한은 이제 암흑천지에 빠져버린 거죠. 특히 이 조선은 남한은 그 농업을 그 위해서 뭐 저 호남 평야라든지 만경 평야 농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료는 다 어디서 썼느냐? 흥남에 있는 질소비료 공장에서 나오는 걸 이제 경원선을 통해서 받아다 썼는데 이게 이제 휴전 저 38선으로 딱 끊기니까 남한에는 화학 비료가 만들어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뭘로 줘요? 그러니까 전기하고 식량을 끊어버린 셈이 됐습니다. 예. 참 잔인한 북한입니다, 정말. 네, 그때부터.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게 저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압록강 본류를 막아서 세운 이 일본 사람들이 만든 이 수풍댐인데 저 당시에 이 발전량으로 보면은 세계 최대 발전소였다고 그래요. 세계 최대였습니까? 예. 그래서 그 해방 이후에 이 북한이 자기네들을 선전하는 뭐 기념 우표라든지 이런데 저 수풍댐이 나와요. 아니 지들이 만든 것도 아니면서 그 맨날 그 반일 저 죽창의 원조들인데. 예.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약 140개국이 독립을 했는데 그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해방에서부터 1960년대 우리가 그 5.16이 일어나던 그 무렵까지 산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국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문맹률이라든지 유아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게 한국하고 가장 비슷했던 나라가 아프리카의 가나였다. 그 TV에 보면요, 저도 예. 그 국제 자선단체 뭐 오랜 회원으로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왜 그 저렇게 흑인 꼬마 아이가 예. 거기 뭐 내전이 많으니까 몸도 불편해요, 많이 다쳐가지고 그 참 지금도 제가 눈물 나는 그 영상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두 팔로 기어서 뭐 물을 한 그릇 떠오기 위해서 뭐 이렇게 기어가는 모습 그걸 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TV를 보다가 그 광고가 나오니까 대화가 끊긴 거예요. 너무 불쌍한 장면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해줬던 얘기가 야 우리나라가 저 나라보다 못했다. 그 지금 당장 오늘 저 김용삼 대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우리 조선시대의 모습만 그 단편적인 사진들만 하더라도 그게 저는 얼마나 미화된 사진들이냐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웃고 있고 옷이 하얗단 말이에요. 그거 아마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그날 좀 깨끗하게 빨아온 것이 아닌가 싶은 게 가나 가봉보다 우리가 아마 수치상으로 못 살았던 것으로 제가 배운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모습이 저거보다 못해야지 그래서 진실된 역사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해방 이후에 그 한국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그 등장하는 게 이 우마차입니다. 우마차 뒤에 뭐가 실려 있어요? 땔감이 실려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장작. 그 당시에 유일한 땔감이 장작이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제 온돌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 온돌을 데피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난방을 하고 물을 데워 쓰고 밥을 해 먹으려면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 떼야 돼요. 왜냐하면 대체 연료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에 나무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렇죠. 나무를 심는 사람은 없는데 계속 갖다가 배다 떼니까 완전히 뭐 산림이고 뭐고 남아나는 게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저렇게 나무 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저 인간 기생 저 송충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 사진,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걸 상징하는 저 사진, 장작. 저거 없으면 저거 구하지 못하면 얼어 죽는 거예요. 밥도 못 해 먹고. 이게 이제 한국이 처한 절박한 상황이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거시적인 안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세기를 우리가 100년으로 놓고 볼 때 절반을 딱 자르자고요. 그러면 1950년이잖아요. 195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반부인 1901년부터 1950년까지는 한번 우리가 보죠. 대한제국이 망해 일본의 식민지가 돼 전 국민이 일본의 통치를 받아 그리고 나중에 뭐 해방이 되느니 마느니 그래가지고 분단이 돼 좌우익에 대립을 하다가 결국은 서로 간에 전쟁을 해. 뭐 끝없는 그야말로 그냥 실패 국가로서 갖춰야 될 모든 요건을 다 갖춘 모범적인 실패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950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의 50년을 보면 연평균 7% 내지 8%의 고속 성장을 매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산업화도 하고 민주화도 해요. 성공 모범 사례까지 보여준 거죠. 100년 텀 안에. 특히 북한은 1950년대 60년대까지 한국보다 월등한 산업시설과 설비 이런 걸 보유하고도 실패 국가가 돼. 결론은 어떠한 하드웨어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고 제도가 뭐냐, 어떠한 소프트웨어냐. 그게 이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설파한 거죠. 저분들이. 저 양반들이 저거 써가지고 뭐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국이 가장 이 적나라한 이제 이 분석의 대상이 된 그런 책이기도 한데 전 세계를 상대로 실험실을 제공한 셈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20세기 그 후반에 이 눈부신 변화를 이끌어낸 주역이 기업인인데, 자 해방 직후에 우리가 기업인이라고 이름할 수 있을 정도의 좀 근대적인 기업을 이룬 대표적인 사람은 두 사람을 꼽습니다. 경방의 김현수, 그 다음에 화신백화점의 박흥식. 특히 그 일본의 이 식민 통치를 했던 조선총독부가 조선에 와가지고 뭐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서 뭐 법문학부, 뭐 의학부, 철학 이런 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부 이런 건 없어요. 그것도 약간 상인을 천시하는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왜 이럴까 고민을 해서 봤더니 아니 경제학을 하려면 경제학이 뭐예요? 이게 뭐 마르크스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민족주의라든지 사회주의 사상을 고취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문명인으로 일깨울 수도 있다. 경제학을 그렇습니다. 공부하다가. 예. 더군다나 이 친구들이 고급 경제 이 이론을 배워가지고 만약에 민족 자본을 형성했다. 뭐 이런다면은 야, 이 식민지의 이 경제 구조 이런 거에 모순 이런 걸 논리적으로 비판하려면 마르크스 이론이라든지 엥겔스 이론을 가지고 할 텐데. 딱 좋은 이론이죠, 그러면. 예. 그래서 야, 이거 좀 위험하지 않느냐. 어떤 의미에서 제가 어렸을 때 역사 시간에 배웠던 말하자면 우민화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식민지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민화 정책을 했다. 저 얘기 한 줄 딱 써놨으면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이른바 그 좌파 성향 교사나 집필자들이 저 얘기를 대표 단적인 우민화 정책의 예임에도 불구하고 저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경제가 이만큼 핵심적이고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우민화 정책을 하면 글 공부를 못 하겠다는 얘기만 주구장창 한단 말이에요. 경제를 가르치지 않는 저 무서운 우민화 정책은 얘기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성제대는 어쨌든 그 식민 통치를 위한 행정 관료를 키우기 위해서 뭐 법학부라든지 그다음에 사람을 그 치료하기 위한 뭐 의학부라든지 그다음에 뭐 법문학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총독부의 그 통치에 필요한 이 그 행정 관료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그 길러냈지만 정말 이 먹고 사는 문제 핵심인 경제 이건 안 가르쳤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방에 이 김현수라는 분이 등장한 걸 보면은요. 이분은 저 그 특이하게 저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고창의 그 만석군 집안 그 이 자제 아닙니까? 형이 김성수고. 예. 그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참 그 출신들이 부잣집 양반 집안들이 많네요. 예. 그런데 저는 정말 특이하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이 분이 교도제대를 가요. 가가지고 뭘 전공하느냐? 상업 경제를 전공을 해. 일본이 끝까지 가르치려 하지 않았던. 예.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경제를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교토제대에 다니고 있을 때 그 만주로 수학여행을 갑니다. 일본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시모노세키까지 와서 관부 연락선을 타고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경부선 경의선 열차를 타고 쫙 가가지고 만주로 가서 만주의 이 드넓은 모습을 딱 이제 보는 거예요. 야, 사나이는 여기를 그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나중에 이분이 그 저 경성방지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형은 그 교육 사업과 그 신문을 하고 이 경성방지 이거는 동생인 네가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으니까 네가 맡아서 해. 그래가지고 이제 김현수가 이걸 맡아서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대박이 난 게 언제냐. 만주사변과 중일 전쟁입니다. 우리가 뭐 만주사변 중일 전쟁 그러면 막 와 이거 뭐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막 침략 뭐 이렇게만 보는데 만주사변과 중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엔화 경제권이 만주에 이어서 중국 쪽으로 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기업들의 제품이 팔릴 수 있는 시장이 만주와 중국 쪽으로 넓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일본 물품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경성방직이 만들고 있었던 이 광목, 고무신, 뭐 그다음에 뭐 천 이런 게 막 대박을 친 겁니다. 그래도 도저히 이제 이 영등포에 있는 이 공장의 수요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데 우리가 공장을 새로 더 짓겠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러니까 이 김현수가 맞아 내가 그때 교토제대 다닐 때 내가 만주 그 기억이 나는 거야. 만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디다가 공장을 짓느냐. 만주에 심양 있죠. 네. 선양. 선양고 바로 아래 소가둔이라는 그 저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왜 졌느냐? 여기에 이 한인들의 집성촌이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남만방적이라는 걸 설립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류의 원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939년에 만주 소가둔에 남만방적을 설립을 한 게 한국 기업 최초의 해외 진출 사례입니다. 이게. 저 형님이 인천 선생이시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느껴지네요. 김현수 회장의 형님은 네. 지적으로 우리 조선을 일깨우는데 헌신하셨고, 네. 동생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했고,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면 예. 곳간 열어가지고 자 쌀들 가져가세요 이런 이미지만 자꾸 주는 것 같은데. 저게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주 아니냐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실천한 사람인데 이분이 왜 남만주 소가둔에다가 방적회사를 만들었느냐. 거기에 조선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조선 사람들이 만주로 가가지고 땅을 구하지를 못하니까 전부 중국인들 지주한테 소작을 받아가지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이 아이들에게 민족 교육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해. 그래서 그 한인 자녀들을 다 취업을 시켜요. 공원으로. 그래가지고 저녁 6시까지는 일을 합니다. 일 끝나면 교복으로 갈아입고 그 공장 안에다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아이들을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한글 교육을. 거의 100여 년 이상 앞서간 산학 협력에 대단한 성각자셨다는. 그 당시에 공장 내에서 이 산업체 병설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했던 사람이 나중에 저쪽에 이제 그 공산군이 점령을 하니까 한국으로 다 이주를 해가지고 와서 서울시 교육감이 돼요. 그래서 5.16 이후에 박정희 장군에게 아니 그 공원들의 꿈이 공부하는 건데 공부하는 꿈을 이루어주려면은 이 공장 안에다가 이 학교를 지십시오. 산업체 병설학교. 아하. 그거의 롤모델이 바로 만주에 만든 남만방적의 김현수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그랬군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제 공장 직원들이 우리도 좀 공부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면은 좀 중고등학교 졸업장도 갖고 싶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그럼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교육부에서 반대를 했죠. 절차상 그건 그게 이제 대 기자님 말씀하신 조선 시대부터 내려온 어찌 그 공장에서 그 밤에 가르치는 사람 그런 데서 배운 아이에게 졸업장을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주 박정희 대통령한테 혼났다는 일화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김현수 회장이 얼마나 앞서가는 사람이었냐면은 그 직원들하고 공원들이 아프면 이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해요. 와, 앞서갔네요.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대기업 위주로 의료보험을 만들었거든요. 그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논란이 벌어질 때 기업인들이 특히 그 전경련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기업에서 먼저 시작하도록 만든 그 원조 중에 원조가 김현수 회장이다. 지난 시간 말씀하셨던 사람을 귀하게 생각한다. 그거의 표본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역사를 알고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우리도 뭔가 뭐가 뿌리를 찾아가면 이런 게 나와요. 그간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헤맸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 일대를 둘러싸고 이제 이 장개석 군대의 국민당군하고 이 모택동에 이제 그 공산군이 치열하게 이제 만주를 빼앗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산업시설이 장춘 일대 만주에 다 있었거든요. 여기를 차지하는 자가 이 대륙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터가 되니까 그때 이제 이 남만방적에 있는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데 뭐 교통편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김현수 회장이 야 기계고 뭐고 다 그 놔두고 사람 먼저 그 대피시켜라. 그 진정한 사람이 먼저다. 네. 그거 원조시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기술자와 사람과 이런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한국에 와서도 새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재를 중시한다라는 게 이게 그냥 헛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기계보다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겼다. 나중에 우리가 비슷한 사례가 저 흥남철수 때 나오잖아요. 아, 그렇게 연결되겠네요. 흥남철수 때 그 당시에 알몬드 식군단장이 예. 야 장비 다 버려. 그 아까운 장비 다 버리고 그 자리에 피난민을 태워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 김현수 회장의 저러한 뭐 저 회장님이 뭐 사업보국이라는 말을 하진 않으셨더라도 예. 저 결국은 행동으로 실천해 주신 저게 사업보국이거든요. 저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저런 그 혁신적인 1세대 기업인들이 대부분 양반 집안 내지는 예. 곡창지대 부호 집안 아들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분이 이제 교토제대에서 제대로 된 경제학을 배운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성방직을 운영하면서 많은 이제 경험을 쌓고, 그리고 남만방적이라고 그래서 해외까지 진출을 해서 그 해외 남만방적을 만들고 경성방직을 만들 때 그 이 필요한 기계들 이런 엄청난 기계 설비들 있잖아요. 이거를 일본 회사에서 이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기계를 사는 게 갑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현수가 갑이야. 그다음에 이제 그 기계를 납품하는 회사에서 와가지고 아유 회장님 우리 기계를 써주십시오 막 그러던 사람이 나중에 이분이 그 저 10하국 20하국 때 이제 한일회담 할 때 그 한일회담에 이제 참관 대표로 가요. 근데 일본 대표로 나온 사람이 자기네 남만방적에다가 그 기계에 납품하던 그 사람이 왔더라는 거 아니에요. 잘 있었어? 예. 이런 분위기였겠네요. 특히 그 당시에 이제 해방 후에 이제 그 탈출시킨 남만방적 이 기술자들이 이제 와서 지금 뭐 남한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랬는데 일본 기술자들이 이제 다 철수를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전부 그 적산 기업이라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맡았는데 이 고급 기술자가 다 일본 사람들이니까 거의 모든 남한에 남아 있는 이 방직 회사, 방적 회사들이 가동 중단 상태에 빠진 거야 이게. 기술이 없어서. 그때 이 김현수 회장이 야 저것도 다 우리나라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 다 내가 키운 직원이고 그렇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저 공장 기술자 없어서 안 돌아가니까 자네들이 가서 좀 도와주게. 그래서 그 회사들로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던 그 방직 회사들을 한국 남만방적에 있었던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다 기계 새로 다 고치고 해가지고 정상 가동을 시켜서 박정희 정부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그나마 이 제대로 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의료봉제업이잖아요. 의료봉제업이 왜 가능했느냐? 이때 이 남만방적에서 길러낸 이 엔지니어와 기술자와 행정 관료, 행정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방직 회사에 다 들어가서 이거를 제대로 육성했기 때문이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예. 일본이 경성제국대학에서 경제를 가르치려 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여기서 저 우리가 회장님이 증명한 거예요. 증명한 겁니다. 만약 그때 조선의 평범한 사람들이 다 경제학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면 지금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어찌 보면 예. 김현수라는 사람 한 사람을 예. 경제학과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예. 어떤 이유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 작전이.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절에 대한민국이 우리가 그 우리의 어머니와 누이 세대의 이 바느질과 그야말로 이 그 공순이라고 그렇게 이 천대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그 뭐 와이셔츠 만들고 브라우스 만들어 그 뭐 의류 봉제 뭐 완구 만들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섬유산업, 의료봉지업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정상 궤도에 올랐느냐? 지금 바로 김현수다. 그 주인공이. 김현수 회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좀 순간 허탈한 마음이 하나 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 뭐 우리 이전 저 좌파 정부에서 뭐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하고 예. 자신들을 미화하는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걸 동원해서 예.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한 뭐 그런 민주화 내지는 복지를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는 맨날 전태일 얘기만 하잖아요. 예. 원조가 대한민국 보수의 그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인데 예. 그간 우리가 저 대 기자님 같은 그런 이 소중한 공부를 등한시한 결과 예. 우리가 먼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슈들을 다 선점당했구나. 예, 그렇습니다. 허탈한 마음이 드네요. 네. 자, 또 한 분 이제 마지막으로 네. 여기까지만 하고 좀 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분의 영웅이 있어요. 바로 박흥식 씨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인사동 바로 앞에 지금은 이제 그 다른 건물로 들어섰는데 화신백화점 그 주인이기도 했죠. 그 우리나라 그 시절 소설에도 많이 나오죠. 화신백화점. 네. 이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소위 말하는 그 조선시대 500년 동안 그렇게 차별을 심하게 받았던 이 평안도 지역 출신입니다. 아이고. 이분 고향이 진남포인데 예. 이분은 그 이 김현수 회장처럼 뭐 일본 유학을 다녀오지도 못했어요. 어렸을 때 그 부친이 돌아가셔서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분은 아마 어린 시절부터 상제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 집에 조금 남아 있는 이 쌀을 가지고 쌀을 어떻게 이제 그 장사를 하면서 미국을 그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어. 그 돈을 벌어 가지고 서울로 진출을 해요. 서울로 진출해 가지고 뭔가를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게 도다다 보니까 그 당시에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가 그냥 완전히 그 이 폐허가 되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뭐 신문도 막 자유화되고 막 그래서 막 출판이 활성화되고 신문이 늘고 막 이럴 때 야 종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을지로에다가 이 종이 회사를 종이 도매상을 차려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이 뛰어난 사람이냐면은 종이를 어디서 구해오느냐? 스웨덴으로부터 사와요. 왜 스웨덴이냐? 스웨덴 일대가 이 목재 펄프가 그 나무가 좋죠 그 동네가. 예. 그러니까 이 단가가 싼 거예요. 그런데 품질은 좋아. 그래가지고 그 싼 가격에 스웨덴재를 가지고 와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신문사에다가 이 종이를 납품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요. 아유, 정말 트렌드를 잘 읽는 사업가였네요. 그리고 그 종이로 번 돈으로 백화점을 차려. 그리고 정말 이분은 좀 희한한 게 1937년에 이제 제주도가 앞으로 관광으로 이제 뜰 거야. 그래가지고 제주도에다가 느닷없이 제주도 흥업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좀 기가 막혀서. 그 당시 제주도는 거의 뭐 허허 벌판 그러니까. 비슷했을 텐데요. 예. 참 미래를 그리고 보는 오늘날 관광 제주의 원조는 사실 박흥식 씨입니다. 저분들의 눈에는 예. 그 허허벌판 제주도가 오늘날 제주도 같은 모습이 보였나 봅니다. 참 미래를 보는 해안이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주사변 중일 전쟁 이 무렵에 이 그 해외 무역이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재빨리 화신 무역이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독일 사람을 고문으로 채용하고 일본 사람을 고문으로 채용해가지고 뭐 유럽에 아프리카에 뭐 수출을 합니다. 그 당시에 한국이 수출할 수 있는 게 뭔가 보니까 그 간유구라고 그래서 간유구. 예, 이 눈 건강 뭐 이런 거 할 때 하는 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태국에서 또 운동화 뭐 이런 걸로 또 대박을 쳐요. 그 돈을 벌으니까 이 일본에서 야 이제 너희들 이제 비행기 만들어 가지고 그 좀 상납해라. 상납해. 근데 이 양반이 뭐 비행기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억지로 그만한 사업
운영하려면 예. 일본 말 안 들을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이 그 비행기를 만들려면 일단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술자를 왕창 뽑아요. 2,600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왜 그렇게 많이 뽑았느냐? 이 조선 비행기 공업이라는 회사가 안양에다가 만들었는데 여기가 이 소위 말하는 전시 물자를 만드는 회사니까 여기에 채용이 되면은 징병을 안 나가도 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독립운동하던 그 자제분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그 채용을 한 거예요. 방위산업체 요원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를 장춘에 있는 그 당시에는 이제 만주국의 수도를 신경이라고 그랬는데 장춘에 일본의 비행기 회사가 있었거든요. 거기로 기술을 유학을 보내.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다가 아니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려면은 비행기를 만드는 정밀 가공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은 있는데 이걸 사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주셔. 그래가지고 상해에 있는 일본군 사령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비행기를 가공할 수 있는 정밀 가공 공작 기계 100대를 일본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안양에다 설치를 해요. 이 와중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비행기를 한 대도 못 만들었어. 하지만 그 유학을 보낸 기술자하고 기계는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전평이라고 하는 이 좌익 그 노동 단체가 박흥식은 저기 일본에 협조한 친일파다. 그래가지고 박흥식을 처단하라. 막 화신백화점에 막 붉은 페인트로 막 칠하고 이 조선 비행기 공업 이게 일본을 위해서 뭐 하는 회사다. 그래가지고 그냥 마을 그 주민들하고 이 전평 사람들이 그걸 들어가가지고 이 그 알토란 같은 세계 최고의 정밀 가공 기계를 다 두드려 부셔가지고 그걸 전부 고철로 팔아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때 전평 같은 저 좌파 이들이 날뛰지 않아서 우리가 그 시절부터 만약에 차곡차곡 비행기 만드는 노하우를 쌓았다면 그러면 B2 폭격기가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박흥식 씨의 자서전을 보면 자기는 정말 어떻게든지 이 공장을 살려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의 산업화에 필요한 최고의 이 그 정밀 가공 공작 기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만주로 유학을 보낸 이 엔지니어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양 가보니까 다 뜯어 부셨더래. 그러니까 통탄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도 이 그 국가의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무지몽매한 이 한국인들의 제가 오래전에 그 지금 돌아가신 김동길 선생님 강연이 어디 뭐 있다 그래서 제가 열일 제쳐놓고 가서 강연을 들었는데 그때 그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강연을 하시다 그 김동길 선생님이 워낙에 강의가 재밌고 이렇게 자유분방하셔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박흥식 회장님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젊은 친구들이 몇 명 보이니까 내가 얘기한다. 박흥식이 친일파라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조선총독부 기밀 자료를 열어보니 조선총독부에서 박흥식을 요시찰 인물로 관리했다. 니들이 말한 대로 정말로 친일파였으면 왜 조선총독부가 이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고 했겠느냐. 뒤로 독립군 운동한다고 군자금 대주고 말씀하신 대로 독립운동하다가 희생된 분들 자제들 먹고 살게 해주고 이거를 조선총독부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이거 그냥 놔두면 위험하다. 그런데 앞에서 웃는 얼굴로 때 되면 일본이 원하는 거 해주고 하니까 웃는 얼굴에 침은 못 뱉고 뒤로는 의심하고 이런 관계였던 것이죠. 자, 편앤경제 시청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기업가 열전 진행해 봤는데요. 저는 오늘 대 기자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들이 아까 그 세종대왕이 건자에 앉아서 책을 보는 그 사진으로 수렴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초창기 저 화신백화점 박흥식 사장님부터 해서 1세대 일제치하의 기업을 일으켰던 분들은 실사구시적인 면모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당연히 이만큼 해야 된다는 어떠한 사명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공상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기업인이 나왔는가. 그것은 적절한 서구 열강으로부터 배운 것이겠지만
실사구시적인 기풍과 양반으로서의 기풍이 정말 이상적으로 조화된 그 가운데서 뿌리가 열렸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펜앤 경제 방송이기도 하지만 일제가 우리에게 경제학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했었다는 거. 예. 이것이 아마 오늘 우리가 건진 수학이지 않을까. 그래서 네. 결국 경제를 공부한다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대학원 시절에 숙제로 억지로 했던 공부지만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보면 책 절반은 다 사람의 심리 얘기거든요. 예.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경제학이 알려준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 좋은 학문을 어떻게 어렵사리 배워온 저 1세대 기업인들의 덕으로 지금 제주도 관광자원으로 만든다는 그 발상이 저 시절에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놀라운 것이고 네. 결국은 사업가가 한 국가를 보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견인차 같은 그러한 역사가 사실은 우리 자유 우파 진영의 컨텐츠였는데 지금 이상하게 역사가 왜곡되면서 전혀 저런 데 기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공은 다 가져간 그런 이상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참 특이하게 근대적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박흥식 김현수 회장이 해방되자마자 반민특위에 체포가 돼가지고 반민특위에 체포된 1호, 2호가 박흥식, 김현수예요. 결국 그것도 아까 우리 저 원조 각하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노란봉투법을 좀 걱정하시는 글을 써주셨는데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뭔가 완장을 찬 양반, 완장을 찬 특권층이 되고 싶은 그 심리가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온 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노동자로서 평등하게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고쳐가야 될 우리의 사회의 잘못된 근성들 이런 것도 결국 해답은 기업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오늘 정말 저 실제 개별 기업인은 두 분 만나본 건데 벌써부터 이렇게 가슴이 뛰고 흥분되는 마음이 아마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주 금요일마다 학생이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